김갑수 TV 소리 방송 민심이 갑이다 5월 셋째 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이재명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그것이 억지 기소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이재명 지사 4가지 이 혐의 사건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는 기쁜 소식과 함께 오늘 방송을 시작하고 즉흥적으로 이 선고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부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제목은요 1부와 2부에 걸쳐서 방송이 되는데요. 1부는 사필 규정 이재명 실사구시 최창훈, 그리고 네. 2부는 이재명 동맹군 확장해야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한 시간을 두지 말고 네. 조금 짧더라도 강한 인상을 주도록 이 방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더워지는 날씨에 안녕들 하셨습니까? 그리고 두 분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원 선생님 아주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네, 어제 저녁에 그 마신사 답사에 동참해서 같이 갔다가 어제 저녁에 헤어지고 오늘 다시 이 스튜디오에서 만났고요. 강명희 선생님도 한 주 잘 계셨습니까? 예, 별일 없었습니다. 네, 우리 마신사 답사에 주신 경력금을 아주 네. 공익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 자, 일단 그 이재명 지사의 모든 혐의 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는 지금 소식이 15초 전에 들어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몇 가지 조금씩 약간의 이 전달 내용에 오류도 있었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재명 지사는 3가지 사건 4가지 재판 안건으로 네, 지금까지 재판을 받아왔어요. 3가지 사건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대장동 업적 과장 홍보, 네,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검사 사칭이라고 했던 검찰이 예, 사건인데, 이것도 이 선거 토론회 과정에서 검사 사칭한 적 없다라고 해서 네, 이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던 거고요. 예, 그다음으로 가장 큰 건데 네. 그 친형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 진단을 시도했던 건데, 그걸 강제 입원 사건이라고 해서 일반 형법으로 직권남용이고, 이것도 역시 공직선거법, 공직자 선거법에서 직권남용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4가지 협의- 사건, 선거법 4가지. 3가지 그리고 혐의가 일반형법 네 가지가 돼요. 1가지 해가지고 사건은 3가지인데 대장동 검사사칭 그 다음으로 강제 입원, 예, 이 사건은 3가지인데 강제 입원권이 일반 형법과 그 다음에 선거법 2가지로 다 기소가 됐기 때문에 총 4가지인데, 이 법원은 이 4가지에 대해서 모두 납득할 만한 근거를 대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먼저 대장동 과장 홍보를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이 법원의 판결치고는 상당히 단정적인 이 선고를 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보통 말하면 과장 홍보한 것을, 대장동 개발을 홍보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어, 이런 약한 표현이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가 아니라 네네.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것은 이 최창원 판사가 이 대장동 개발은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인지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방금 뭐죠? 다소 약간 흥분해가지고 지금 생각이 잘 안 떠오르는데, 검사 사칭이죠. 예, 검사 사칭.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검사 사칭을 방조했죠. 방송국 예. PD가 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을, 그것을 검사 사칭을 했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론 이제 거기서 얻은 정보는 시민운동에 사용을 했지만, 판결이 벌금이 100만 원인가 120만 원 이미 냈어요. 네, 이 벌금의 액도 이 뉴스 회사들마다 다 달라가지고 저희들도 기회주의적으로 어떤 때는 얼마 어떤 때는 얼마 그러는데 120만 원 아니면 100만 원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걸로 상당한 벌금 100만 원이 넘으면 상당한 유죄 아닙니까? 예, 네. 그 유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억울하게 누명 쓴 것이다라고 선거 토론회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또 법원이 말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평가적 표현이다. 이거 무슨 말이냐? 그건 억울하다. 사람이 형을 받으면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것이 평가적 표현이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지금까지 파악된 보도는 저는 그렇게 익혀요. 지금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그 검사 사칭 건으로 벌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판결 억울하다라고 네. 얘기했다는 억울한 거죠. 판결을 받았다. 그러니까 누명을 쓴 거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검사 사칭이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는 누차에 걸쳐서 검사 사칭 방조고 또 그걸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까지 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따위 걸로 벌금 판결을 받고 그 벌금을 낸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억울하다라고 말한 거 이것은 평가의 표현일 뿐이지 이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다. 타당하죠. 예. 그다음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강제 입원. 예. 재선 씨 강제 입원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그 재선 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폭력 그 행위를 해왔고 네. 이것을 위험하다고 판단한 피고인 이재명이 그 진단을 시도해가지고 물론 진단은 이제 입원으로 가는 과정인데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볼 수 없다. 이건 약간 약화된 표현을 했어요. 예. 두 번째로 동시에 구정신건강보건법 25조에 의거해서 성남시장 즉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적법한 일을 했다라고 두 번째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 이재명 피고인의 무죄를 아주 그 선언하듯이 말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됨으로써 그 이재명 지사를 아주 오랫동안 괴롭히고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그 지지자들의 애를 태웠고 또한 이재명 지사를 터무니없이 오해했던 수많은 국민들에게 이재명 지사가 무죄임을 알리는 그 결정적인 지금 계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지사의 유죄를 근거도 없이 계속 주장해왔던 수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극렬 문바들 예. 그리고 또 여기에 편승한 뉴스회사 직원들 그리고 퇴물 배우와 한물간 소설가. 네네. 그리고 이재명 지사를 모함했던 예. 사람들 이제 이런 문제가 남아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된다 하더라도 이 판결문 이제 판결문이 또 정확하게 입수되면 다음 방송에서 또 철저한 그 분석을 하겠습니다만은 우선 보도된 내용 그 결정된 사실만으로 저희들이 방송을 하니까 다소 이 오류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류가 생기면 다음 방송에 또 시정하기로 하고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그냥 우리들 아는 바대로 진행을 할까 그럽니다. 네. 저는 사실 그 판결 어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거 유죄 나올 텐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무죄가 정상이고 합당한 판결인데 지금 그걸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 그 이재명 지사 그 판결을 예측해 볼 때 예. 이제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개진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유죄는 나올 것 같은데 지사직이 박탈될 정도의 유죄는 안 나올 것이다. 네. 그리고 또 선고 유예 조치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올바른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 최창훈 판사는 예전에 그 광주 전라남도 광주입니다. 경기도 광주가 아니라 전라남도 광주에서 그 노조원들이 벌였던 그 대박근혜 투쟁 이것이 약간의 위법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들의 행위가 그 역사적으로 또는 이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아가지고 유죄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선고를 미루는 선고 유예 판결이라는 그 기교적 판결로 그들에게 그 면죄부를 줬던 적이 있습니다. 선고 유예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다시 똑같은 그 행위를 범하지 않으면 그 선고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현실론을 좀 생각하면서
그 정도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판결인 무죄가 나왔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지사는 3가지 사건 그리고 4가지 기소건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3가지 사건이라는 것은 검사 사칭 사건, 대장동 허위사실 공표 사건, 그 다음으로 친형 강제 입원 사건인데 친형 강제 입원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 형법 그게 뭐죠? 정신보건법. 일반 형법인데 그 지금 적용된 것이 그 직권남용. 예. 일반 형법으로서 직권남용이 적용됐고 그 다음에 그 직권남용 사실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허위사실 공표라는 또 그 선거법이 적용됐어요. 네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장동 개발 홍보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두 번째로 검사 사칭 허위사실 공표권은 검사를 사칭했다고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을 낸 것이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에 불과하지 그것이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판결한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대장동권은 친형 재선 씨가 폭력적 행위를 이미 여러 차례 해서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그 강제 입원을 하기 위한 진단을 시도한 것을 터무니없는 행동으로 볼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구정신보건법 25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업무 수행이었다라고 말함으로써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그 친형 강제 진단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는 판결문을 내놓았습니다. 네. 자, 문제는 지금 방금 판결이 나와가지고 이 방송을 뭐 작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정교하게 또 분석하려면 보다 많은 자료도 있어야 되고 네. 무엇보다도 판결문이 필요한데 그냥 성급하게 좀 이렇게 섣부르게 저희들이 방송을 하지 않는가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의 이러한 판단이 크게 뭐 벗어날 것은 없을 거라는 또 자신감도 한편으로는 있어요. 예. 네. 지금 판결 후에 이재명 지사의 언론 네. 인터뷰가 이제 속보로 나왔는데요. 네네. 이제 간단하게 보면 사법부에 감사한다. 도민의 삶 개선하겠다. 그 다음에 먼 길 함께한 동지 지지자와 손잡고 큰 길 가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예. 네. 다시 한번 지금 그 직권남용 보기 어렵다 해서 각종 지금 뉴스 회사들에서 오늘은 그냥 언론이라고 해주죠. 각종 언론들에서 지금 보도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그 시점상으로 오늘이 5월 16일입니까? 17일입니까? 16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은 여러분들이 5월 16일 밤늦게나 5월 17일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볼 때 5.16과 5.18의 그 중간입니다. 5.16과 5.18은 날짜로 보면 이틀 차이지만 실제 사건으로 보면 1961년과 1980년 19년의 차이죠. 사실 우리가 그 5.18의 원인을 전두환 일당의 12.12 군사 반란에다만 두는 다소 근시적인 시각을 보여왔는데 여러분들 박정희가 5.16을 일으킨 것이 61년이고 네. 그 다음에 전두환이가 12.12를 일으킨 것이 1979년이에요. 그러면 그 18년 동안 누가 있었습니까? 이 나라에. 박정희가 있었죠. 박정희의 그 철권 강압 폭압 통치가 있었죠. 네. 유신 파시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면으로 보면 5.18의 근인은 12.12 전두환이지만 원인은 박정희의 그 유신 폭압 정치였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좀 역사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사려 깊은 역사관을 가지려면 이것보다도 또 25년 전에 있었던 1936년 2월 26일에 일본 철부지 장교들의 2.16 쿠데타. 이것을 저는 2.16 소화 정변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저는 일찍이 이 2.16 소화 정변과 박정희의 5.16 이런 걸
그 연결시키는 글을 썼고 이런 것들이 제 책에도 꽤 들어 있는데 최근에서야 이제 그 지식인 학자들이 그 5.16을 그 2.16 정변으로 그러니까 2.16 쿠데타가 하는데 저는 그냥 2.16 소아 정변이라고 저는 명칭을 제가 부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간은 그러한 그 격동의식이 그 5.16이라는 그 엄청난 한국 현대사 그리고 이틀 뒤에 5.18이라는 비극적 그 광주 대학살 이런 시점에서 이재명 지사의 무죄 판결이 났다는 것이 왠지 좀 상서로운 징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판결이 이걸로 완료된 것은 아니라는 또 다소의 경계심도 좀 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두한 이재명 지사는 겸허하게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겠다. 실제로 그 이재명 지사는 일종의 약간 몸을 낮추는 전략을 지난 한 달 동안 해왔어요. 네.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고 그래서 지난 4월 17일 그 조현병 환자의 그 살인방화 그 건에 대해서 네. 이건 막을 수 있었다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강제 그 진단 사건을 간접적으로 변호한 이래 4월 17일이 지나서 오늘 5월 16일까지 한 달 동안 네. 단 한 번도 이 재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네, 그랬고 이제 이러는 사이에 그 이재명 지지자들이 그 성남 그 지청 지청과 또는 지청과 지원 항상 같이 있죠. 네. 거기서 주말마다 그 이재명 지사의 무죄를 주장하는 그 집회를 해왔죠. 네. 집회를 해오다가 이제 검사의 구형이 떨어지니까 지지자들 사이에 그 전략을 놓고 네. 이제 이견이 그 생겼어요. 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이재명 지지자들의 성향을 보니까 첫째로 그 문재인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김경수 유시민에 대해서 적대적이면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예. 이런 그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그렇고 네. 또 한편은 이재명 지사를 민주당 안에서 문재인이라는 우산 아래에서 문재인과 이재명을 동시에 지지하는 이런 부류가 있어요. 네. 극히 소수지만 유시민, 김경수, 이재명도 다 지지하는 부류가 있는데 네. 그런 부류는 대단히 비논리적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예. 이런 건 많은 청취자를 확보하기 위한 일부 유튜버들의 받은 영향 때문이라고 봅니다. 유튜버들을 보면 뭐 이재명도 지지해주고 문재인도 지지해주고 예. 유시민도 지지해주고 그러면 많은 구독자가 확보되거든요. 예. 그런데 구독자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주장하듯이 질이 중요합니다. 질이.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상업적으로 나가려면 숫자가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 방송을 하는 의미를 찾으려면 저는 그 질이 중요하다고 보고 좋은 질이 미래의 그 숫자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그 방송의 수명을 길게 할 수 있는 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좀 특이할 만한 것들이 지난주 방송에서 저희가 그 경기도 의회 의원들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재명 지사를 탄원, 그러니까 네.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데 선처를 바라는 예, 선처를 죄가 있지만 좀 봐주세요 이런 내용이었죠.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재명의 지지자들이 탄원서를 오늘 이제 선고가 있었으면 이제 어제 제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공정한 선고를 기대한다라는데 이 탄원서의 내용이 경기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했었던 탄원서의 내용과 굉장히 상당히 내용적으로 좀 차이가 네. 있어서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경기도 의회에서 제출한 탄원서보다 좀 내용이 좀 좋아요. 네. 그래서 좀 소개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예. 네. 그 탄원서의 내용을 보면 보통 이제 경기도 의회에서 이재명 지사는 우리나라의 큰 일꾼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했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법리적으로 따졌죠. 먼저 그것은 우리가 지난 방송에 또 이제 강조했던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그 우리들의 방송 그 기조와 그 비슷한 그 무죄 주장 촉구문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그걸 길게 뭐 소개할 필요는 없고 예. 이미 이제 무죄가 나왔으니까요. 네. 다만 우리가 지난 방송에 지적했듯이 경기도 의회 분들의 그 탄원서는 사실 그 거의 무의미한 탄원서였다. 네. 선처를 바란다는 말은 잘못했지만 용서해 달라는 구걸이지.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도움이 안 될 거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네. 이 선고를 내린 그 최창훈 판사의 그 판결에 저희들은 그 격려라고 하면 좀 안 어울리네요. 이 지지를 지지. 보냅니다. 뭐 감사까지는 할 거고 여기 그건 뭐 탄원서에서도 나타났는데 네. 선거법을 통해서 선거라는 핑계가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 네. 낙선인도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풍토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걸 보면은 세 가지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 친형 강제 입원과 뭐 조폭 연루에 대한 거를 고발했고 자유한국당이 대장동 개발에 대한 걸 고발했잖아요. 네네. 이렇게 고발한 사람들은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가요? 무고로 엮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무죄 판결이 나왔고 네. 그 이재명 지사는 좀 이제 무게를 잡으면서 표정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지지자들이 꼭 이재명 지사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재명 지사의 그 표정이 있고 또 지지자들이 해야 될 일이 다르지. 네. 꼭 자기가 이재명인 줄 알고 똑같이 하려고 하면 그 투쟁 전선의 가장 그 낮은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다시 말해 그 이재명이라는 그 정치인과 이재명 지지자라는 그 유권자들은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꼭 또 한 가지로만 통일해서 하겠다는 그 강박관념도 좀 버려야 돼요. 예. 네. 이번 과정에서 아까 그 이재명 지지자들이 그 이 전략 노선에 있어서 그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졌다고 하는데 제가 본 바로는 제가 본다는 것은 그 페이스북과 유튜브예요. 예. 거기서 본 바로는 이 전략을 놓고 먼저 다소 이렇게 그 독선적인 모습을 비친 것은 이 문재인과 이재명을 동시에 지지하는 네. 이런 쪽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했어요. 먼저 문제를 제기했고 그 민주당사에서 가서 그 시위를 하겠다는 쪽을 먼저 비판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자 그 민주당사 그 시위 쪽에서 그것을 이제 방어하는 논리를 펴면서 논쟁이 시작됐고 그러는 과정에서 서로 본의 아니게 심한 말들 그래가지고 뭐 그 똥파리와 대비해서 떡파리란 말도 쓰고 버스 대절도 나오고. 네, 그 다음에 그 버스 대절권 그렇게 어떤 사실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려면 명확한 근거를 대서 해야지 근거 없이 들은 바 소문과 풍문에 의해서 상대 측을 비난하면 그건 공지영, 김부선, 김영환하고 별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는 점을 저희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져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김인성 교수도 이 강한 행동파였잖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김인성 교수에게도 이제 세작이란 말을 쓰면서 이제 서로 이제 세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이제 판결이 좋게 나왔으니까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데 이번에 탄생된 것은 세작이 아니라 육작입니다. 이쪽에서 저쪽에다가 세작, 저쪽에서 이쪽에다 세작 해가지고 셋 더하기 셋은 육작으로 이판사판 나왔다. 공사판이군요. 네. 우리가 이런 점은 이제 웃으면서 복귀하고 사실 이런 일이 앞으로 또 생기면 예. 공개된 자리에서 하지 말고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단순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을 걱정을 했지만 이것이 1심 판결과 함께 행동이 통일되는 그 계기가 되리라는 예측은 했어요. 그러나 앞으로도 여전히 또 그 행동을 놓고는 여러 가지 달라질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양쪽에서 다 거봐라 할 수 있게 판결이 나왔어요. 네. 거봐라 우리가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네. 온건하게 하니까 부작용이 안 생겼다. 또 이쪽에서는 거봐라 우리가 민주당사 가가지고 강력하게 하니까 좋은 판결이 나왔다. 네.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 지지자들의 노력 이런 것도 많은 여론을 환기하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최창원 판사 자신이 아주 오랫동안 그 심사숙고하고 그 사건과 사고를 정확히 알아봤으며 또 무죄가 나온 걸로 봐서는 여기에 어떤 그 권력도 그 들어갈 틈이 없었다. 네. 뭐 이런 정도를 얘기하겠지만 어느 면으로 보면 그 1심에서 무죄를 받고 2심에서 준형을 받은 그러한 그 안희정 아니죠. 사건 물론 사건은 다릅니다. 안희정 사건 것도 있었으니까 좀 더 이 흥분하기 전에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그 앞으로의 그 대비 전략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가 제목에서 사필 규정 이재명 실사구시 최창훈이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 제목이 아주 가장 적합한 제목인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합니다. 네. 다만 그 우리가 이제 그 이재명 지지자들이 해야 될 일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아직 재판은 안 끝났어요. 네. 그리고 이러한 1심이 있으면 3개월 내로 2심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2심이 나오면 또 3개월 내로 최종심이 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6개월 동안은 재판의 세월이 연장되는 건데 3개월 2심에서 이제 99%가 확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예. 문제는 또 여러 가지 그 상황 변화 이런 거에 그 2심 재판관이 영향을 안 받는다는 보장이 없죠. 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그 모해를 해온 검은 세력이 네. 어떠한 일을 벌일지 잘 모른다 그겁니다. 예. 최근에 김부선이 또 나왔어요. 또 나왔습니까? 또 나와가지고 그 구형 내리고 나서 예. 또 내려가지고 내가 이재명과 헤어지기로 결심한 것은 이재명 지사 가족에 관련된 소름 돋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였다. 이런 걸 괴물이네, 괴물. 그런 걸 또 크게 보도해주는 기레기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강명길 선생님은 그 이재명 지사 예. 이재명 지사는 좀 표정 관리는 할 필요가 있어요. 네. 당분간 또 다시 모해가 나오면 이제 예. 대처를 해야 되는데 당분간 이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이 해야 될 일이 저는 가깝게 해야 될 일이 있고 이 재판과 관련돼서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조금 장기적 안목에서 해야 될 일이 네네.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단기적 안목에서 해야 될 일은 이 재판의 수렁을 완전히 벗어난 일이고 장기적 안목에서 해야 될 일은 이재명의 지지 세력을 확장하는 일이 되겠죠. 네. 자, 그런 걸 놓고 볼 때 좀 어떤 일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저는 딱 먼저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재명 지사에게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을 했었던 마타도를 일삼고 모해했었던 전해철, 김부선, 공지영, 그 다음에 뭐 김영환, 그 다음에 정청래, 뭐 이런 표창원 이런 사람들에 김진표도. 대해서 김진표 이런 사람들에서 아주 철저한 응징, 비판, 이 사람들을 좀 공격하는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재명 지사는 도쟁이 좀 집중하고 그렇죠. 저는 그게 제일 좀 중요한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경환 선생님은 뭐 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도 아까 네. 얘기했듯이 이렇게 허위 사실로 고발까지 이르게 한 이런 검은 세력 그리고 보이는 세력 이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응징할 수 있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네, 두 분 다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다소 이렇게 좀 그 크게 큰 테두리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재명을 그 모해한 세력이 있는데 네. 네. 결국 그 모해는 사람들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사람들을 좀 분류할 필요가 있어요. 아. 첫 번째로 정치인과 비정치인이 있습니다. 그죠? 야, 예. 비정치인으로 분류해서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네. 정치인에게는 정치적 손실을 안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돼요. 비정치인에게는 사회적 손실을 안길 수 있는, 불이익을 안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비정치인을 지목할 것 같으면 김부선과 공지영, 네. 그리고 강용석과 그리고 이정열. 이정열은 이정열. 옛날에는 정치를 좀 했었죠? 안 했었나요? 아무튼 지금은 비정치인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벌인 일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이고 또한 이런 사람들이 해온 일이 네. 무언가 권력의 조종을 받았다는 이런 그 혐의를 계속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됩니다. 아, 예, 예. 사실 이런 사람들을 그 무고 혐의로 고발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고발이 각하됐어요. 그래요? 네네. 고발이 각하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검찰과 검찰 내부에는 그 모해 세력이 지금 많이 포진해 있다 그겁니다. 모해 세력에 조종을 받지 않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이런 걸 기소를 하고 그렇게 수사를 했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정치인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고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정치인 중에서도 민주당원인 경우가 있고 아닌 당원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이 민주당과 관련이 있거나 민주당원인데 사실 이번에 지지자들의 그 노선이 달라진 이유는 민주당을 놓고 네. 민주당의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놓고 벌인 논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민주당원이고 민주당 뭐 국회의원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이 민주당원 정치인을 이렇게 열거를 해보면 안민석, 박주민, 김진표, 물론 전해철이야 맨 윗자리에 가야 될 사람이고 이종걸, 정청래, 표창원 등입니다. 이재명 지사를 모해하는데 가담했던 예. 이 표면화된 사람은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해철, 안민석, 박주민, 이종걸, 정청래, 표창원 등등. 예.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기 총선에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사과를 요구해야 됩니다. 사과를 하지 않으면 차기 총선에서 낙선 운동을 펼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이들에게 그 통지할 필요는 있겠다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서도 이재명이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임을 또 한편으로는 부각시켜야 돼요. 지금 그 좀 성급하신 분들은 뭐 이재명이 민주당 탈당해가지고 따로 차려야 된다. 그래서 탈당. 저는 예.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 인물 하나가 당을 따로 차려가지고 성공한 예는 김대중 선생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 김영삼도 당을 따로 차렸었어요. 그럴 때 제1야당이 못 되고 김대중의 그 평민당이 제1야당이 되고 김영삼의 민주당이 네, 통일민주당. 통일민주당이 제2야당이 됐다가 예. 결국 바랐던 바대로 성공을 못하니까 3당 합당. 3당 합당을 해가지고 예. 저 노태우 밑으로 기어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인물의 크기가 첫째로는 필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돈도 필요합니다. 예. 최소로 당을 창당해서 성공하려면 최소로 필요한 돈이 200억 정도입니다. 그것도 큰 인물을 다시 말해서 20%의 견고한 지지율을 갖고 있고 역사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업적이 있는 인물일 경우에도 200억 원 필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도 그 당을 창당하면서 200억 이상은 썼어요. 그러나 안철수는 인물 면에서 부족했다 그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과연 그런 인물이냐? 비중으로 볼 때 지지자들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또는 전체 사회적으로 볼 때 영향력이 김대중 선생만 한가를 냉철하게 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 돈 200억이 있느냐? 이것도 보셔야 되고 네. 세 번째로 정치인 중에서 동맹군이 있어야 돼요. 아, 예.
그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자기가 어디로 출마해야지 가장 유리한가가 첫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때의 박근혜처럼 당내 투쟁을 해서 민주당에서의 대권 후보를 거머쥐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이에요. 네, 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민주당한테 협조만 한다고 해서 대권을 거머쥐는 게 아니에요. 예. 자, 여러분 이명박 때 네. 이명박한테 협조만 한 정치인들이 있었잖아요. 협조만 한이 아니라 이명박에 붙어가지고 예. 계속 이명박한테 찬성해주고 추종했던 정치인들 누구 있습니까?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호. 예제요. 예. 그러고 보니까 이 제자가 많네. 이재호 같은 사람이 대표 아닙니까? 네. 존재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네요. 그죠? 그렇죠. 특임 장관 한번 하고 끝났죠. 네, 이재명이 아니라 그 이재호 예. 그런 사람들도 한때는 그 대권 주자의 이름을 올렸던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박근혜는 적절한 거리를 두고 이명박과 투쟁을 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또 그거하고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고 또 모의 세력이 또 어떻게 준동하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노선을 하나로 정해놓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사과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사과에 응하지 않으면 낙선운동.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선거라는 건 3% 내지 5%면 낙선시킬 수 있어요. 예. 예. 그럼 저는 이재명 지지자들이 전국적으로 다 5%, 10%, 15%는 지역마다 다르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로 저는 무기를 삼을 수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뭐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식의 태도를 취했던 민주당 지도부들 네. 침묵으로 일관했던 그냥 그 중립파들에 대해서도 좀 비겁하다고 봐요. 너희들의 그 판단이 대단히 민주당으로서 사실은 그 의무를 포기했던 것이다. 하나의 정당원으로서 이런 사실도 각인시켜야 됩니다. 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요, 선생님. 네네. 사실 전해철 예를 들어서 전해철한테 사과 요구를 하고 낙선 운동을 벌인다고 막 이렇게 막 윽박 지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전해철이 차기 총선에서 떨어질 것 같아. 네. 그래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사실 받아주기가 싫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극문들의 경우에는 예. 극문들과는 예. 대립각은 여전히 필요해요. 네. 극문들한테는 방심했다가는 뒤통수를 맞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번에 엊그저께 그 드루킹 재판이 있었잖아요. 네.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인가요? 네. 거기에 드루킹이 한 말 생각해 보세요. 유시민한테 명절 때마다 2년 동안 한우 세트. 한우 보내고 잘 그거 받았다고 받은 유시민이 잘 받았다고 사진까지 네, 답장을 동영상입니다, 보냈는데 동영상을 찍어서 네, 보냈다고 동영상까지 찍어서 보냈는데 나를 모른다고 해가지고 아주 법정에서 웃음이 터졌대요. 네. 근데 이걸 한경호 뉴스회사들은 보도조차 안 하잖아요. 안 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됨으로써 유시민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네. 보수 쪽으로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보수 쪽 사람들이 이쪽을 아주 더 나쁘게 생각한다 그겁니다. 그러면 선거에서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유시민 씨처럼 이렇게 얍삽하게 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차이를 네. 부각시키고 또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도 좀 그 부족한 점이 있거나 불만이 있으면 그때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또는 이재명 지사 주변의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지를 하되 비판적 지지를 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무죄가 확정되면 더욱 비판적 지지를 할 필요는 있어요. 그동안 너무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도 방송에서 다소 일방적 방어 변호만을 해온 건 사실인데 저희들은 근거 없는 사실에 의거해서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예. 이게 자, 판결이 네네. 되게 좀
약간의 의심의 여지가 있지만 무죄다 이게 아니라 네. 되게 단언적으로 나왔잖아요. 네네. 검찰 측에서 그 항고를 안 할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검찰은 할 겁니다 아마. 반드시 하죠. 네. 100%? 네,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네. 이제 정치인과 비정치인을 구분해서 정치인에겐 정치적 손실을, 비정치인에겐 사회적 불이익을 줘야 된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궁차사와 같은 네, 저 국문 궁차사. 집단 그런 집단들은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지지자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전에 어떤 무슨 저 가수가 있었잖아요. 타블로. 예, 예. 그래서 타진요 하면서 그 타진요가 뭐 진실을 밝히는 이거 하면서 그거를 중심적으로 했던 애가 그 사법적으로 판결을 받은 걸로 알아요. 근데 예. 걔가 한국인이 아닌 걸로 나타나서 이제 형을 집행을 못한 것 같은데 이 궁차사닷컴도 선례가 있으니까는 똑같은 그런 걸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궁찬사건 해경국닷컴이건 예. 궁차사 차사 활동을 계속해야 돼요. 궁차사 차사. 네. 그래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재미나게 이 인구에 회자되도록 네네. 아주 괴상하고도 엽기적인 궁차사 집단이 있었다 뭐 하면서 뇌리에 박히게. 아주 재미난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자꾸 다 퍼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네. 이런 후자와 희화를 예, 이런 엽기, 뭐냐, 희화. 이런 괴기, 이런 그로테스크한 것들에 음. 뉴스 회사들이 얼마나 휘말려 가는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을 해야 된다. 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라는 그 네. 손자의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적을 알아야 돼요.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이제 그 경기도지사가 될 때 선거 운동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엮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선거 캠프 활동했던 사람 중에 일부든 뭐 이제 뭐 도청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이제 자리도 사실 그 받기도 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극문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거를 좀 골라내고 가려낼 줄 아는 안목이 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그러니까 저는 들어요. 이 지지자들이 서로 이제 감정이 상해져 가지고 뭐 세작 운을 하는데 저는 세작은 없다고 봐요. 있어도 아주 극소수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하지 마시고 제가 냉정하게 관찰해 본 바로는 그 이재명 지지자 가운데 민주당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이 눈에 띌 정도로 다수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네. 저희도 그 온건한 그 말로 이제 그 논쟁이 심화되면 좋을 게 없어서 방송을 통해서 그 민주당에 찾아가서 그 시위를 벌이는 일이 그게 절대 그 어리석은 일도 아니고 부당한 일도 아니고 정당한 일이고 오히려 효율적인 일이다라는 내용의 방송을 한 2주째 네.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판결이 났을 때 제일 나쁜 게 감사하다는 그런 식의 반응이에요. 뭐가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정인데. 감사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 고생시킨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 화는 나지만 참겠다. 일단 무죄가 나왔으니까 이런 마당에까지 또 화를 내는 것은 좀 유보해 두겠다. 최종심까지 네. 이런 식의 이 언행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은 2부까지 연장하지 말고 그냥 일부로 끝내고 하나 방송을 빨리 지금 만들어 가지고 예. 내보내야 되니까요. 네. 좀 그런 방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예고했던 이재명 동맹군 확장의 약까지를 그냥 이어서 예. 네. 좀 제가 거칠게나마 좀 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마당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방송 운영을 위한 공지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갑수 TV는 여러분들이 투척하시는 자율 청취료에 적지 않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김갑수 TV의 자율 청취료는 액수나 시기에 구애됨이 없이 여러분 판단에 청취료를 낼 만하다 하시면 아무 때나 얼마를 불문하고 내시면 됩니다. 우리 김갑수 TV의 자율 청취료 투척 계좌는 한국시티은행 541-12023-268-01 김갑수 민갑이고
그다음에 화면에 따로 그 페이팔인가요? 그 계정은 소개가 됩니다. 이 자율 청취료 말고도 그 책을 판매하는 그 책 판매 수익금이 우리 저 김갑수 TV 운영의 한 반쯤을 차지하는데요. 지금 예전에 좀 그 부족액을 메우려고 파격 할인했던 행사를 이제 다시 환원해서 제값을 받는 책 판매를 지난주부터 해왔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할인 가격으로 책을 신청한 분이 있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냥 한 주는 지났지만 책을 보내드렸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지금 판매 중인 책은 총 6권입니다. 한 권은 100권 대학인데요. 이것만 낱권으로 구입하시려면 5만 원을 내셔야 됩니다. 원래 10만 원 1000페이지짜리 책인데 10만 원에 초기에는 팔았죠. 자, 그 다음으로는 5권을 묶어서 100권 대학 말고 진보적 글쓰기, 진짜 조선 역사, 미래를 위한 과거, 전쟁과 사랑, 압록강을 넘어서를 묶어서 10만 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6권을 한꺼번에 구입하시려면 15만 원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조금 부정확하게 드렸는데 100권 대학 한 권만 구입하시려면 10만 원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0권 대학 한 권은 10만 원, 100권 대학 외에 5권은 따로 10만 원, 그런데 6권을 같이 구입하시면 15만 원으로 할인을 해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김경환 선생님, 우리 지난번에 그 지난주에 그 제주도에 있는 그 호텔 퍼스트 70 퍼스트 70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공지를 해드렸는데 이번 마신사 답사에 그 퍼스트 70의 운영주 하 선생님께서 오셨어요. 이 아주 그 서귀포 그 이중섭 거리에 있는 그 정규 호텔 규모의 그 규모를 능가하는 큰 호텔이고 모든 게 갖춰져 있는데 가격은 모텔 비용에 불과한 그리고 우리와 정치적 뜻을 같이 하시는 분이 운영하는 그래서 이제 그 하 사장님이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일체의 이것은 우정으로서 하는 거니까 고마워할 필요 없다. 고맙다는 거에 대한 구체적 행위를 하겠다고 하길래 제가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와 정치적 뜻을 같이 하는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봄, 가을 이 좋은 계절에 또 여름에도 제주도에 가실 때는 서귀포에 있는 퍼스트 70이요. 퍼스트 70 검색해서 찾아서 거기 한번 들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름에 가는 거기 가셔서 그 자주인학회 말씀하시면 잘 더 특별히 우대는 안 해도 그냥 반갑게 인사 정도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직원들이 그렇게 친절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실제로 그 온라인 여행사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가장 평가가 좋은 호텔로 그 퍼스트 70을 선정했다고 하네요. 자, 지난주에 말입니다. 그 민주당과 그 자한당의 지지율 차가 1.6%로 근접해가지고 우리가 심하게 그 좀 걱정하고 그 황당해하는 내용을 방송했는데 다시 이것이 환원됐어요. 환원돼가지고 이 1.6% 차이가 13.1% 차이로 다시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자한당 측에서 계속 헛발질을 했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승부는 이쪽에서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잘못해서 이기는 것이 승부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그 자한당에서 어떤 헛발질들을 했느냐? 먼저 그 나경원, 나경원의 어떤 발언이 있었죠? 달창 발언이 있었습니다. 달창 발언이 있었죠. 여러분들 그 문바가 아무리 밉다고 해도 거기다가 창자까지 쓰는 것은 이 나경원의 이것은 그 말 그대로 막말이죠. 그러고 사과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달창이 뭐예요? 달빛 창녀단이라는 얘기죠. 그 달빛 기사단이라는 말도 뭐 조금 모양주의도 있고 뭐 기사가 좋은 건 줄 알아요. 무슨 서양의 기사가 그러니까 그런 용어도 좀 웃기는 용어였지만 이거에 그 맞불러 놓는다는 식으로 문바 여자들에게 달빛 창녀단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은 그
나경원의 실수죠. 그러니까 네. 홍준표 말이 맞았어요. 네. 나경원이 막말해가지고 보수의 품위를 깎아먹고 올려놓은 지지율을 까먹는다고 해서 홍준표 말이 맞았는데 네. 옛날에 나경원이 그 반대당 그 정치인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냐면 관기라는 말을 들었어요. 관기. 예. 약간 좀 뭐 관기 같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 그 나경원은 옷도 좀 이상하게 입고 얼굴도 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예. 뭐 정치인 같지도 않고 또 정상적 사고를 하는 사람 같지도 않고 항상 이렇게 뭐가 이상한 거에 들떠 있는 네네. 그 얼굴 생긴 것도 좀 정상적이지는 않잖아요. 이번에 장애 집회 나왔을 때도 네네. 보면은 무슨 뭐 가수들이 네네. 네. 그 팬들의 환호에 막 부응해가지고 좀 더 오버하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그 장애 집회로 치닫고 네. 그 패스트트랙 그 강짜 좀 부렸고 황교안이 또 계속 또 헛발질을 했어요. 네. 제가 지난번에 그 광주에 갔을 때 그 물 뿌리는 일 이런 일들을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황교안이 노리는 것은 광주에 가서 광주 사람들이 물을 뿌리거나 또는 황교안이한테 뭔가 폭력이라도 행사할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 그 영남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다시 말해서 성동격서의 지역 감정 유발 방식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정도로만 표현을 해야지 유시민이처럼 황교안이는 맞으러 광주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광주 사람들을 다른 정치인을 때리는 사람으로 얘기하죠. 오히려 영남 쪽의 지역 감정을 더 조장하는 발언을 지금 유시민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의 상태가 좀 안 좋아요 네,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응? 실제로 그 87년 대선 때 네. 그 노태우 당시 노태우 후보죠. 노태우 후보가 그 어디야 광주에 가서 유세를 할 때 돌 던지지 마세요. 막 돌 던지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영남 표를 집결시키는 효과가 네.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광주에 맞으러 간다. 그러면 광주 사람들이 누굴 때리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돼요. 황교안이가 왠지 이상한 짓으로 좀 폭력을 유발하러 간다 해야지. 맞으러 간다? 그러면 광주 사람들이 황교안이 오면 때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결국은 황교안 편을 드는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유시민에게 현혹되는 이쪽 사람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지금 황교안은 성동격서의 방식으로 호남을 건드려서 영남을 결집시키려는 이런 비열한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음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게다가 황교안은 터무니없이 무슨 좌파 독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황교안이 좌파가 뭔지는 알고 독재가 뭔지는 알아요? 좌파 독재를 박정희 유신 때 한번 해보죠. 예. 그러면 그건 정당한 발언이지. 그리고 이번에 또 문바들이 보인 반응. KBS 기자가 송현정 기자가 이 독재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분명히 자한당 쪽에서 그런 말을 쓴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런 독재자 말을 들어서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앞에 것은 빼고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얘기해가지고 무슨 기자가 발칙하다느니 뭐하다느니 그런 식으로 문바들 반응 보여봐야 이제는 안 먹힙니다. 문바들 그런 식으로 극성 떨어가지고 한두 번 통했지 계속 통합니까? 노무현 대통령 저 세상 뜬지도 이제 오래됐어요. 노무현 약발도 이제는 안 먹힙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보다 이 좀 거시적으로 보다 넓게 이 황교안 따위 세력의 주동을 누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옛날 하던 방식대로 유시민의 방식대로 드루킨의 방식대로 극문들의 그 혐오 발언 방식대로 모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정말로 이 황교안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비극적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들은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야 박근혜도 됐는데 나라고 대권 못 잡겠어? 라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황교안이 또 이제 불교 집회 가가지고 지가 네. 기독교인이라고 네. 합장을 거네. 너무 합장도 안 하고 고개도 안 숙이고. 뭐 그 아기 부처한테 뭐 이 물을 물 뿌리는 네. 그것도 안 했다면서요. 네. 그 왜 갔어? 황교안이 전도사죠. 네. 침례교.
예. 그 바프티스트라고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런 거 유발하러 간다니까요. 자, 그런 거 한데 여러분들 지금 그 이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로 오신환 의원이 뽑혔잖아요. 예. 이걸 무슨 손학규 체제의 위기로 보는데 이건 손학규 체제의 위기라기보다는 이건 패스트트랙이 물 건너 가는 징조로 봐야 돼요. 네. 예. 그리고 실제로 이 선거법 개혁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까지 포함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맞득지 않아 하는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서 정말 개혁의 뜻을 두고 있는 인원은 적은 비율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것들을 그 이재명 지사와 대비해서 펼칠 필요가 있고 이재명 지사는 지금 도정에 전념하겠다는 말을 또 했는데 이것은 최종심까지 그런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종심이 나면 대권 주자로서 이 통 큰 발언들을 계속 해대고 역사적 발언 그리고 국제정치적 발언 이런 것도 온 국민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 말, 언어, 레토릭 다시 말해서 그 마오쩌둥식의 그 아주 매력적인 언어들을 좀 구사할 준비를 저는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 양정철 씨가 그 복귀했죠. 민주연구원 원장이죠.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복귀했는데 삼철 중에 하나죠.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양정철이의 복귀의 표현을 읽어보면 완전히 모순돼요. 모두가 화합해가지고 같이 가자 하면서 청와대에서 대거 민주당으로 들어오는 총선 출마자들의 정당성을 또 부여하는 두 가지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그 양정철의 복귀가 문바들의 입지를 세워주기 위한 그러한 복귀였다. 이런 의심을 사지 않도록 양정철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정말 당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당을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맡은 것처럼 말했는데 이해찬 대표는 본인이 희망해서 그 자리를 주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이런 방식이 이제는 안 통한다 그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그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일단 이제 1심은 이렇게 났지만 2심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재판 국면은 진행되지만 이러한 노선도 필요하고 저는 여전히 이 긴장의 끈은 놓지 말고 보다 더 이 전술 전략을 다양하고 풍성하고 그리고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이재명 동맹군을 더욱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을 폄하했던 정치인들에 대해서 아주 정당한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너희들의 이 국회의원 되기가 어렵다는 걸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의원들도 겁먹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민주당 내에서 지금은 소수지만 이재명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하고 시위를 하고 이러는 것은 장소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성남 지청이나 지원에 가는 것은 필요 없겠죠. 네. 그러면 민주당사 그다음에 그 이재명을 고발한 바미당사 예. 그리고 전해철 의원실. 그렇죠. 이재명을 모해했던 정치인들 사무실 뭐 이런 데를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뭐 다니면 더 좋겠죠.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1인 시위 해봅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동맹군을 확장해야 된다.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게 이렇게 다양한 여러 세력이 나오는 걸 보니까 괜찮아요. 이게 생산적이에요. 정말 그 안타깝지만 통합진보당이나 민주당처럼 정치적 판단력이 없는 지도부가 모든 사람들을 통일시켜가지고 허구한 날 다람쥐 쳇바퀴 도는 투항 노선이나 취하고 어떤 때는 또 쓸데없는 그 맹동 과격 노선을 취해가지고 국민의 외면을 받는 그리고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일보다는 이 기레기들은 말입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일을 만들면 보도를 크게 해요. 네. 그러니까 이 투쟁 방식을 기발한 방식으로 개발하는
이런 노력도 멈추지 말아야 할 걸로 보입니다. 예. 5박 6일 동안 그 중국 호남성과 장시성을 누비고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녔던 길이 총 한 1,500km 되고 1,500km. 매일 그 도보 그 요즘 그 도보 측정기가 있잖아요. 저는 네. 몰랐는데. 핸드폰에 이렇게.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행 갈 때 얼마나 걷는가. 걷기는 좀 걷는데 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엔 다 측정을 해봤더니 그 5박 6일 동안 하루 평균 9,000보 정도를 6,000보. 걸었더군요. 오. 네, 최고로 네. 많이 걸었을 때가 15,000보 정도 돼요. 네, 15,000보에서 18,000보를 걸었는데 우리가 그 사오산 예. 사오산 그 마오이 생가에 갔을 때는 그 중국 인민들이 아주 많이 모여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순서를 대기하고 겨우 봤는데 우리가 가면 그 연못이 있는가 확인한다고 했잖아요. 네. 연못이 작은 연못도 있고 좀 떨어진 곳에 아주 큰 연못도 있어요. 그리고 그 큰 연못은 눈에 보기에 익사가 가능한 연못입니다. 그 큰 연못은 네. 마오쩌둥이 수영을 되게 잘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마오쩌둥이 즐겨 수영을 하던 장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가 즐겨서 수영하는 장소에서 빠져 죽겠다고 하니까 예. 그게 먹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연못도 있었고 네. 의외로 마오의 그 집이 분홍이에요. 엄청나게 음. 큰 집입니다. 뭐 소 키우는데 돼지 네. 키우는데 사람 부리는데 하여튼 집이 굉장히 여러 네. 끝이에요. 그리고 호남성의 산수가 너무 빼어나고요. 그 정강산, 그 정강산에 그 마오라든지 진의라든지 주덕이라든지 이런 그 혁명 지도자들의 거처가 그 소수민족의 양식으로 져가지고 아주 볼만합니다. 그 정강산도 아주 정말 좋은 산이고 정강산 박물관이 제가 글에다가 꼭 가본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좋고 이렇다고 써놨는데 진짜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제가 써놓은 좋아요. 대로 똑같이 그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8월 초로 예정했었던 마신사 2차 답사는 그 중국 산시성이니까 이제 산서죠. 거기서 네. 산이라는 건 태양산이에요. 태양산맥. 음. 태양산맥의 서쪽에 있으니까 산서고 동쪽에 있으니까 산동이에요. 아, 산동 그렇게 산성. 되는데 그 산서성에 있는 시안 당나라의 수도였죠. 그리고 그 춘추 시대에 그 주나라 있잖아요. 네. 주나라의 그 1차 전반기 수도였던 호경이 또 그 시안입니다. 그리고 당나라 때의 그 시안은 100만 인구였었어요. 그리고 100만 인구였었고 거기에 그 5개의 종교 사원이 다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 이렇게 개방적이고 포용적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2차 답사는 일정이 조금 그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또 참가자들이 계속 참가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았죠. 이번에 마신사 같은 분들 중에서 또 많은 네. 분들이 2차도 가겠다고 했는데 한여름 너무 덥고 또 시안이 좀 더워요. 예, 3대 화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정을 보니까 10월 3일이 목요일이고 그 다음에 주말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8일 지나서 9일이 또 한글날이니까 아마 그때 네. 3일부터 9일까지는 전부 연휴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연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시간을 내기가 쉬운 계절이고 네. 날씨도 좋고 네. 그래서 그때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안 시안, 연안은 이제 중국의 그 인민정부의 혁명 그 최종 대장정 끝나고 연안뿐만이 아니라 류주단, 바오안까지 이제 들르는 건데 그 시안에는 말입니다. 시안에 있는 산서성 박물관이 중국 최대 박물관. 최첨단. 네, 최첨단 최대 박물관인데 거기에서부터 그 하상주 3대에서부터 청나라까지. 청나라까지 이 순서가 있는 최대 박물관이라서 우리가 그 산서성 박물관도 노정에 넣고 그 다음에 그때 있었던 그 이슬람 마을이 아직까지 이제 온전해 가지고 이슬람 거리 즉 회민 거리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중조라고 종루예요. 종루 그게 가까이에 있어요. 거기까지도 포함시키고 물론 기지원의 그 명대 성벽이나 진시 황릉이나 병마영계 등도 들어가고 거기에 시안사변 기념관 그리고 그 시안사변의 현장인 화청지는 시안사변의 현장이자 현종 양귀비의 현장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번 기회에 한번 중국 고속철도
한번 탑승을 해보는 이런 노정으로 2차 마신사 답사를 10월 3일부터 10월 8일까지 5박 6일로 확정을 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02722-4434 길벗 투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비용은 길벗 투어에서 결정할 것 같고 아직 길벗 투어와 그 일정만 합의했고 그 예상은 일단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계약금을 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박 5일보다는 5박 6일에 조금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그건 최대한도로 그 항공권이나 이런 걸 알아본 다음에 결정하니까 그게 대차는 없어요. 다. 네. 많아져봐야 한 10만 원 많아지고 15만 원 많아지고 적어져봐야 10만 원 15만 원 많아지는 거니까 아마 그 이 비용이 이번 그 마신사 답사하고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네,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60에서 190 사이가 되지 않을까 네. 추정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합리적인 가격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우선 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답사에 정말 그 망외의 그 좋은 기억을 가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재명의 무죄를 다 함께 기뻐하면서 다른 이 뉴스 보도가 좀 무색하다고 보아서 네. 이거 1부작으로 끝내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